만약에 내가 샀는데 빠지면 어떡해? 이렇게 좀 우려하신다라면 지금은 ETF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틈새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왜 못 가느냐? 삼성전자는 최근에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공지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2월 24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하나증권 주최로 재테크 설명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 이외에 다른 분들도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하나증권 주최 투자 설명회에 오시고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그냥 신청을 그 대신 먼저 사전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참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재테크 강연회를 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증권 주최로 하고 첫 댓글로 그럼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참석 가능하다고. 예, 무료 참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한번 이제 증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전체적인 증시 한번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시가 과연 약한 걸까요? 강한 걸까요? 이것부터 한번 우리가 화두를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미국 증시에 비하면 우리 국내 증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결코 약하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2,500을 넘어선 상황이고 코스닥도 바닥에서 확연히 들어주는 모습이죠. 물론 개별 종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분명 온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넘어선 상태이고 하이닉스가 이제 15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바닥에서는 조금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52주 신저가 가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닥에선 들어죠.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차트가 굉장히 이뻐졌어요. 아, 그래요? 차트만 본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펀드멘탈을 본다라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차트가 이뻐졌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설 연휴였었습니다. 근데 설 연휴 전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하게 되면 연휴가 길면 이례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연휴 때 사고 넘어가야 돼요? 팔고 넘어가야 돼요? 항상 연휴 때마다 나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올 설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점. 어떠한 방송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12조를 넘어섰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긍정적이에요. 물론 미국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국내 주식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인 거죠. 미국이 강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강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라면 작년 가을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고 또 이제 색깔이 좀 완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반도체를 많은 분들이 이제 탑픽으로 꼽으셨고 지금 그 나름대로 질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MTN에서도 꾸준히 작년 가을서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이건 혁명이다. 네. 산업혁명에 가깝다. 용달의 책방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반도체도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가 D램이라는 거, 그다음에 HBM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 온디바이스라는 거, CXL 뭐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핵심은 저는 AI라고 봐요. 이 AI와 관련된 혁명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 혁명은 어떻게 비유하려면 B2B 시장입니다.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 B2C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는 시장인데 소비자가 전기차를 사줘야 네. 결국 그 전기차 생태계에 있는 모든 그 주식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리튬이라는 원자재 가격으로도 움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소비자인 저 같은 C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걸 사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인공지능도 우리가 챗GPT라든지 걸 소비자가 쓰는 것처럼 쓰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B2B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기관들이 지금 투자에 나섰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나왔었던 카카오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카카오가 그것을 인공지능을 발표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쓰임새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몰라요. 네이버도 발표했지만 별로 그렇게 쓰임새가 없죠. 그것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일단 네이버도 인공지능에 투자를 했고 카카오도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된다라면 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조금 시야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갖고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시총 5위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3위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두 가지 관점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것을 활용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장악력을 갖고 있다는 거, 활용 면에 있어서. 그렇지만 B2B 시장에 있어서 이것을 하드웨어로 공급하는 건 엔비디아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B2C 시장에서 장악을 했고 엔비디아는 B2B 시장에서 장악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B2B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번에도 하이닉스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 물론 지루하긴 해요. 이게 진짜 한번 딱 상한가 30% 쳐주면 좋겠지만 2% 올랐다 1% 빠지고 2% 올랐다 하지만 저점을 높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같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봐야 된다. 삼성전자는 왜 못 가느냐? 삼성전자는 D램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HBM도 D램의 일종이에요. D램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그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 비중이 높고 시스템 반도체 여러 가지 거기는 사업부가 많기 때문에 그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요.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벌써 HBM 비중이 이제 20%를 넘어선 상태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본다라면 HBM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는 어떠냐? 한미반도체는 자사주 200억 소각 가지고 주가를 올렸지만 조정을 받습니다만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거죠. 그 정도 조정이다라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 당분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4년 상반기까지는 HBM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엔비디아가 됐건 하이닉스가 됐건 한미반도체. 왜 2024년 상반기냐? 하반기 때 되면 저는 일종의 좀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감들도 미리 땡겨와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가 2022년에 코로나 걸리면서 많은 재테크가 이제 들어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D램을 해가지고 일반 서버를 늘렸거든요. 기업 서버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게 이제 공급 과잉으로 되면서 지금까지 발목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투자를 해야만 되는 시기예요. 이것을 돈을 벌고 못 벌고는 그 기업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 투자가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저는 어느 정도 목에 찰 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그게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했죠. 파티가 끝나기 전에 파티장에서 나오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처럼 올 상반기까지는 엔비디아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그런 관점에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는 뭐냐면 MS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돈을 버느냐,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누가 돈을 버느냐 이제 관점으로 갈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쉽게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플랫폼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국내 이제 번역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좀 구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갤럭시 24를 통해서 온디바이스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냐라는 부분들인데 요건 B2C 시장이에요. B2C 시장이기 때문에 더디게 늘어날 겁니다. 더디게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급작스럽게 지금 이제 갤럭시 24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요즘 캐즘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초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대중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초기 제품이 나오면 써보고 싶은 사람들은 써보지만 그게 안정화되려면 2-4단계 정도 지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아이폰 1이 유명하지는 않잖아요. 아이폰 3, 4가 유명했듯이 결국 갤럭시 24도 다음이나 차기 버전 정도 되면 이게 좀 더 세밀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을 갖자. 우리가 그 애플의 XR 기기 나오기 전만 해도 관심 많다가 벌써 XR 기기 나왔었나? 이런 뭐 트렌드잖아요. 지금 이제 후기들 올라오는 거 보면 굳이 내가 이걸 400만 원 주고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시장이 좁아졌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온디바이스라든지 CXL 같은 경우는 기노으로 보자. 이거는 약간의 테마와 B2C 시장이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제 방송에서 B2B냐 B2C냐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낸다라면 B2B가 대세일 때는 이거는 물결이 굉장히 거셉니다. B2C가 대세일 때도 물결이 거세요. 하지만 B2B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B2C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산업에서든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라면 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B2B 반도체로 따지면은 그게 바로 이제 엔비디아나 AMD.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가가 금방금방 반응을 해가지고
거침없이 가는 거죠. 거침없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한 상반기 지나면 조금 과열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좀 그런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과열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이제 과열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 쉽게 툭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고 다음을 보는 게 낫지 끝까지 내가 이것을 다 먹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탈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나 AMD의 그런 반도체를 활용해서 이제 진짜 인공지능 B2C 사업을 하는 뭐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그 워드 같은 데다가 인공지능을 탑재한다거나 뭐 갤럭시 그 휴대폰에다가 탑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가 점점 더 넓어져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이 좀 아직은 애매해요. 아직은 애매하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구독 서비스가 이제 네.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대중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군다나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무료화 많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갤럭시 24를 사면 통역은 그냥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하드웨어 값을 지불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결국 우리가 그 2000년 IT 버블 때도 하드웨어 기업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수많은 부침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완전히 대중화될 때까지 한 10여 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에서 돈을 누가 벌 것이다라는 것을 예단하기에는 지금은 좀 너무 이르다. 물론 투자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 네. 엔비디아 바이, 하이닉스 바이인데 국내에서 그걸 갖고 돈을 버는 기업들은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퀘션 마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러면 내가 뭐 따라가야 된다라고 뭐 없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포트폴리오 중에 한 10% 정도는 하이닉스를 박아놓으시고 아니면 미국 쪽에서 ETF 쪽을 들어가시는 건 전 여전히 좋다라고 봐요. 반도체 ETF. 그러니까 인공지능 ETF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국내에도 그런 인공지능 하드웨어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 만약에 내가 샀는데 한미원투자 빠지면 어떻게 이렇게 좀 우려하신다라면 지금은 ETF로 활용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틈새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급을 하다가 또 그 업그레이드된 반도체가 AI 반도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그 수요만 잘 유지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이게 이제 발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웅달님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스튜디오를 차려놨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기기들은 지금 이 기기보다 지금 뭐 업그레이드된 기기들은 계속 나와요. 그렇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새로 투자하는 측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지금처럼 제로에서 10으로 가는 거와 10에서 11, 2가 되는 거하고는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장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인데 성장과 성장률을 구분하셔야 돼요. 성장은 해요. 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는 성장 계속 한다라고 봐요. 전기차도 계속 성장한다고 봐요. 하지만 성장률이 중요한 거죠. 초기에는 성장률이 가파르지만 나중에 성장률이 꺾이게 되면 그때야 성장하는데 왜 주가가 못 올라?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성장률 자체가 꺾이면 주가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로봇이 대표적인 거예요. 로봇 같은 경우 저도 오다가 지금 보니까 뭐 화장품 회사에서 그게 물류 로봇 뭐 이걸 유튜브를 좀 잠깐 봤는데 그 100대가 들어갔대요. 그게 움직이는데 그게 지금 로봇이 100대가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기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운반하는 건데 몇 년을 쓸까요?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거는 이제 100대가 들어가면 한동안 거기는 투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하곡선을 못 거리는 거예요. 천천히 성장하는 거죠. 로봇이 되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죠. 바뀔 것 같지만 이번 설 연휴 때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로봇이 뭐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한 대로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뭐 전국 고속도로에 다 깔린다 하더라도 뭐 한 100여 대로 끝이겠죠. 네.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 시장 규모를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은 좋아요. 새로운 것들은 좋은데 과연 몇 대나 팔리면서 몇 대를 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느냐. 갤럭시 24가 그 수익을 내려면 몇 대가 팔려야 되나요?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애플의 XR 기기가 수익을 내려면 몇 대가 팔려야 될까요?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투자에 대한 생각이 단순하게 새로운 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새로운 게 나왔는데 과연 이 시장에서 이게 얼마만큼 장악력이 있겠느냐, 몇 대가 팔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좋죠. 오히려 XR 기기 한 대 파는 것보다 화장품 파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죠. 화장은 매일 하고 지우고 하면은 한 달이면 이거 한 병 쓰잖아요. 굉장히 금액은 작죠. 뭐 10,000원, 20,000원이라도 매일 10,000원, 20,000원 파는 거 하고 400만 원 해가지고 2, 3년 동안 묶이는 거 하고 어떤 게 수익이 더 좋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이 점점 넓어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약간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좀 두 개로 구분한다면 그렇죠. 먼저는 소프트웨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하드웨어죠. 먼저는 하드웨어. 지금은 하드웨어가 깔려야 되고 하드웨어가 깔려서 지금 이제 많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책도 보고 하는데 뭐 대학 교수랑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논문을 쓰고 있는데 벌써부터 확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막 좀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정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이런 너무 정신이 없이 지금 발전하다 보니까 심지어 뭐 대학 논문도 이것도 다 써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영상 촬영도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혼란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만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깔리는 수준이고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익 창출 모델들이 나온다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국내 기업이 여기서 선점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보이진 않는다. 아직까지 우리가 MS를 쓴다라든지 이 글로벌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언어에 대한 장벽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 대신 저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의료용 AI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문서나 이런 것들은 뭐 대략 한 8, 90%까지는 올라왔어요. 이게 100% 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지만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 판독이에요. 그림 판독.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판독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시뮬레이션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의료용 AI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웅달님하고 저하고 폐 사진을 찍으면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이게 사람이 눈이 보면 하지만 얘네들이 수십만 장을 그걸 딱 그 삽습을 하면 아 여기 점이 생겼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의미 있게 본 게 미국에서 잡초 제거용 제초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큰 기계인데 이게 쫙 논을 가면서 잡초에다 레이저를 쏴가지고 농약을 안 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진 판독을 하는 거거든요. 잡초에 대한 사진을 인식을 시켜놓으면 정상적인 풀과 잡초를 구분해서 잡초에다 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알고리즘 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들을 지금 보게 된다라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책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그리고 반도체 기본적 기초 지식, 반도체 분야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드웨어,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돈 버는 기업들. 이렇게 그렇군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되면은 하드웨어는 이제 그런 수요 어떤 몇 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까지 하시고 그 돈을 좀 놔두셨다가 내년에는 네. 여기서 돈 버는 기업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거기에 집중 투자하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SK 하이닉스는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괜찮고 개별 종목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면 ETF를 사시라. ETF, 예, 예. 반도체 ETF, 예. 그리고 인공지능 ETF. 그렇죠. 인공지능 ETF.